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네, 올 한해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19 탓에 거리 풍경은 예년 연말과 비교하면 좀 한산한 느낌까지 드는데요. 4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식당의 영업시간도 9시로 제한이 돼 있어서 저녁 모임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며 소상공인 연합회는 대선 주자들이 100조 원 지원을 주장하는 만큼 국회가 100조 원 추경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묵은 걱정은 오늘 다 털어버리고 떠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텐데요. 코로나 탓에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부디 이민년 새해에는 코로나 걱정 없이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0일의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코로나 출입 등록은 080 콜체크인. 기다림 없이, 개인정보 유출 없이, 고객 통화료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끝. 오, 편한데? 사장님 고객 모두가 편한 080 콜체크인. 사장님, 가입은 1533-0808. 디지콘 KT. 박동우 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득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새록씨, 잠깐 일로 와봐요. 사장님들을 위한 든든한 혜택이 있다면서요? 네, 유플러스 우리 가게 패키지입니다. 결제 안심 인터넷은 기본, 청소, 세무, 카시어링까지 다 챙겨주는 패키지죠. 오, 진짜 든든하겠네. 우리 가게 든든하게 유플러스 우리 가게 패키지. 가입 문의는 1800-8000번.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알았어 DBF 알았어 연금은 알았어 DB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불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썬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입니다. 1부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자, 이어지는 2부 이슈 오늘에서는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죠.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이 내년에는 더 확대될 거라고 하는데요. 네, 잠시 후 경상북도 인구정책과 김준태 이웃사촌 마을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 연결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도 오늘 함께 하도록 하고요.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0시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돼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일단은 사면종을 교부받긴 했고 모습을 드러내진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 전 대통령이 있던 병실 앞에 지지자들로 가득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 행사를 했던 거죠. 이 추운 날씨에도 했는데, 이제 이게 저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이런 식으로 세력화를 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장은 뭐 특별히 무슨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자들이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나 정치화를 모색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행사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제 조원진 대표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화를 이루어서 이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관심이 이렇게 모아지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또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경북을 방문할 때 미리 또 와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고 그런 행보를 보였었는데, 자, 이 우려하신 대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과거부터 이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최다 득표율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좀 높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과연 이번 대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점쳐주시죠. 지금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될지를 예측하기가 약간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또 어떤 행보를 할지가 아직 이제 예측이 좀 어려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사면과 함께 본인이 쓴 책이 공개가 됐습니다. 본인이 쓴 책은 아닌데요. 어쨌든 본인이 이제 지지자들 편지 받고 답변하는 형식의 그 책이 유영하 변호사가 엮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내용들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진영의 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군갑이 될 수 있다. 근데 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후보 사퇴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히 메시지를 안 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뭐 행동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냈을 때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그게 사인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 보수 진영의 일부가 좀 분열하는 그런 형태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국면을 앞두고 뭐 항상 이렇게 책이 나온다든지 출판이라는 변수가 또 이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이게 또 꿈보다 해몽이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좀 단초를 이렇게 제공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요 사이에 이 더불어민주당 쪽을 보면 연일 이제 연정, 협치내각, 통합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합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 열린민주당과 합당 절차 마무리했고, 뭐 탈당 의원도 복당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죠. 일단 이제 진보층 결집하고요. 왜냐면 진보 진영 중에 이제 어젠가요, 그 12분의 이제 민주당을 나갔던 분들, 네. 그분들이 다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다 호남 쪽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이었어요, 예전에. 네. 그러니까 호남계를 향한 어떤 메시지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사실은 호남 진영에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민주당 후보라고 하면.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낙연 후보도,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이제 합류하셔서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걸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호남 쪽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내야 된다. 그래야만 승리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진보 진영을 먼저 통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 대선은 물론 요즘 뭐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이 결판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결집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결집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진보 진영을 일단 결집하고, 그런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네. 지금 이게 대비가 되는 게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나와서 지금 선대위를 향해서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등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게 대비가 되잖아요. 국민들 볼 때 국민의힘은 자기들 이해관계, 자기들 이익, 각자의 정치적 계산, 셈법 때문에 대의를 벌이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데 반대로 국민의힘이 아니죠.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 할 것 없이 열린민주당까지 다 합당하면서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묘한 대비를 이루는 거죠. 그럼 정치적으로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런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정당에 좀 더 호의적일 수 있어요. 네. 그런 점들이 어찌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한테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빙의 대선이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외연의 확장 이전에 좀 지지층을 결집하는 모양새. 이게 또 네. 지지세를 확고하게 하기도 하지만 외부로 비치는 이미지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양대 후보 캠프에서 그래도 저마다의 방법들을 좀 내세워서 외연을 또 열심히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자, 이 와중에 말씀하신 국민의힘 내용이 아직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입이 좀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원색적인 표현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자, 어떤 의도가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이에요. 그러니까 반문, 소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대선이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지층 결집만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지지층은 당연히 결집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에 중도층을 끌어와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TK 지역 방문해서 쏟아낸 말들은요. 대선 후보로서의 품격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말들이에요. 그런 평가가 많았죠. 네. 예, 그런 말들이 중도층한테 어필이 될까? 저는 상당히 점수를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집토끼 잡으려다가 산토끼 다 놓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충고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말들도 대선 후보가 되게 가짠다는 표현을 쓰고 삼류 바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런 표현들이 과연 이게 대선 후보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선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얘기하면 그것도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대선 후보가 그런 형태의 발언을 하는 건 상당히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뭐 삼류 바보들 데려다가 정치했다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본인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을 향한 비판인 것인지 그 부분도 국민들이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누워서 그런 침 식의 뱉길 수 있다.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오히려 중도층의 표심을 좀 떨어져 나가게 하는 악효과가 악수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요 사이에 좀 시선을 돌려서 보자면 이제 제3지대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래서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뭐 본인은 완주할 거다 하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아무튼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계속해서 또 이슈로 나오고 있거든요.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빠진 부분과 일정 부분 연동돼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현재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 후보에 실망한 분들, 처음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는데 계속 실언이 계속되고 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악재가 터지고 뭐 허위 이력이나 경력 의혹이 생기고 네. 또 뭐 이준석 대표의 갈등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대통령으로 자질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게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그럼 유권자들은 대체로 안철수 후보를 보수 진영의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일화를 위한 좋은 어떤 기반을 마련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막판에 가서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예상을 해보면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빠지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면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으로 단일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해 볼 겁니다. 네. 이건 제 예측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예측이고요.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안 할 이유가 없죠. 본인이 그냥 나가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낮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서 몸값은 더 커질 수 있고 안철수 네. 후보 측에서는 본인을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단일화가 될 가능성에 대한 어떤 계획도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매주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올해 마지막 순서였는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무리해보죠. 국회 본회의에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변화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게 18세가 지금 현재 선거권이 18세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피선거권도 함께 이제 18세로 낮춘 건데요. 뭐 기본적으로 저는 연령을 낮추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그렇게 막 반발도 심했고 갈등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의 뭐 이 국회의원들 보니까 거의 마음이 다 합쳐졌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다 찬성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대선을 앞두고 청년표를 의식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좀 씁쓸함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령을 낮추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청년층 잡겠다고 이제 총선이나 지방자치단체 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 예. 그때 아마 젊은이들 많이 영입할 겁니다.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입도 해놓고 그분들이 당선돼도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이었거든요. 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민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나요? 그분은 열심히 하고 싶어 하죠, 그분들은. 근데 당내에서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젊은 층을 끌어오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당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연령만 낮추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 정당들이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토대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의 구조화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시적인 흐름이라든지 뭐 구색 맞추기가 아니고 좀 새로운 바람이 진짜로 불어넣게 될 그런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를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으로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죠.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의성군 안개면에서 시작됐는데요. 내년에는 다른 시군으로 더욱 확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경상북도 인구정책과 김준태 이웃사촌 시범마을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역시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호평을 받고 있는 이웃사촌 마을을 확산할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우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웃사촌 마을 사업이란 우리 경상북도의 인구 감소 대응 역점 사업으로 농어촌 읍면 지역에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요즘 저출산 고령화 극복 지역균형 발전 사업입니다. 네. 예,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은 30년 내에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 지역으로 2018년도에 의성군을 전국 1위로 꼽았는데요. 우리 도는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 의성군 안개면 일원을 대상으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마스터 플랜을 짜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일자리와 주거단지 조성, 생활환경 개선 등 5개 분야 40여 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2019년부터 의성에서 2년간 추진이 되었고 또 그간의 성과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우수 사례로 꼽히기도 했었는데 자, 구체적으로 예. 좀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나요? 예, 지난 3년간 이 사업을 통해서 가시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네. 첫째 스마트팜, 청년 농부 등 청년 맞춤형 일자리와 도시 청년 의성 살아보기를 등을 통해서 대구, 서울, 부산 등에서 160여 명의 청년들이 안개면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중 104명이 안개면으로 주소 이전까지 마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도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청년 맞춤형 1인 주거시설 45호를 완공하고 최근 입주를 다 마쳤고요. 네. 내년 3월에는 LH 공공임대주택 140호도 착공됩니다. 네. 예. 또한 출산 통합 지원센터라든가 국공립 어린이집 신정축, 영남제일병원도 리모델링과 장비 보강을 마치고요. 네. 소아청소년과라든가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했고 내년부터는 분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또 골목 정원, 골목 축제를 또 추진하고 있고요. 청년 창업 특화거리도 조성해 관광객 유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모범 사례도 많이 알려줬는데요. 지난 5월에는 마이니치 신문에서 현장 취재로 일본에도 서게 되었고 말씀하셨다시피 10월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 예.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우수 사례로 소개되는 등 국내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방면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고 이 국외로도 소개가 됐었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게 외부에서 보는 것과 또 지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는지 여부는 좀 온도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실제로 사업 시행 후에 지역 인구 증가에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예, 인구 감소 문제는 이제 국가적 차원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예. 고령화율이 42%에 달하는 의성군에 청년들이 들어와 지역에 많은 활력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실제 통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 7월 의성군 안개면 인구가 4,588명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36명이 증가했고 특히 19세에서 45세 청년층 인구가 35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동기간 의성군 전체 인구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은 이 사업이 인구 증가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 수치로 나타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성과가 있었고 자 그렇다면 이 당사자들의 의견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느끼고 있는 만족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이 얼마나 만족을 해야 하고 있는지 혹시 시골의 생활이 좀 힘들다거나 그런 의견은 없었을까요? 예, 지난 9월 달에 저희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결과에 보면은 이주 청년 73명을 표본 조사했는데 85%가 이주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아주 높군요. 예. 특히 이제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53%가 주민들과의 유대감 형성이 잘 되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의료라든가 문화, 여가 활동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이제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만 지역에서의 고질적인 정주 여건 문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자, 앞으로 이거는 확대 시행할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 착수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청년들이 의성에서 이 삶을 만족한다고 평가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즐기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스마트팜 창업도 했었고, 뭐 수제 맥주 공방이라든지 식당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개면 그 스마트팜에서는 이제 지금도 딸기 재배 현장 실습이 한창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교육생 중 18명이 창농에 성공했습니다. 네. 또한 시범마을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등을 통해서 수제 맥주 공방이라든가 뭐 레스토랑, 수제 손만두, 애견 간식, 못난이 과일 유통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창업한 가게들이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고, 또한 청년들의 아지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 중에서 실제로 좀 드셔보시거나 했던 적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예, 저는 뭐 자주 갑니다. 자주 가시나요? 예. 좋습니다. 저도 이제 좋은 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 접해봤었는데 아주 훌륭한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네, 좋은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길 바라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에서 이제 제2, 제3의 이웃사촌 마을을 계속해서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호평을 받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이 공모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 이웃사촌 마을 2개소를 더 이제 만들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저희 행안부에서 이제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16개 시군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읍면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4년간으로 한 곳당 약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그중 도비 지원은 약 200억 원이 될 예정입니다. 시군에서는 읍면 지역의 특성과 고유 자원을 반영한 일자리, 주거 등 청년 친화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을 구상하면 됩니다. 네. 우리 도에서는 이번 공모를 통해서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 해답을 찾아보고 인구 감소를 막는 거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구 감소 16개 시군. 그러니까 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역들 16개인데 제외 시군이 이제 예천과 김천, 구미, 칠곡, 경산, 포항, 경주, 의성 이 지역을 맞습니다. 제외한 시군의 읍면 지역이 대상이고요. 각자의 실정에 맞춘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나와야 할 텐데, 자, 이 공모 그리고 이 공모된 사업들에 따라서 대상지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신청 기간은 내년 7월 20일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현장, 그리고 발표 평가까지 총 3단계를 거쳐서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 내년 7월 20일까지라고 하니까요. 네, 잘 듣고 또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공모 좋은 취지인데 지역별로도 이 대상이 어떻게든지 좀 선정이 돼서 이런 성공적인 거점을 또 구축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 자, 담당자시지 않습니까? 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둬야 하는지 팁을 좀 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여러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웃사촌 마을의 핵심 요소로서 5대 활력 분야라는 걸 선정했습니다. 네. 일자리라든가 주거 공간, 생활 여건,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청년 유입 분야입니다.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사업의 중심 주제와 방향을 설정하고 다른 지역과 특히 차별화된 사업을 구상해야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각 단위 사업 간 연계와 기존 사업과의 조화도 잘 살리는 점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의 지자체의 추진 의지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또 사업 대상 부지의 확보 여부, 또 실현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이웃사촌 마을 확대, 또 멋진 이야기들로 제2, 제3의 마을들을 채워갈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인구정책과 김준태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연말에 마지막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적이 부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네, 올해는 세제 변경이 참 많았는데요. 2022년 이민년 새해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자,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해 마지막 날 함께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내용 짚어볼 텐데, 올해 고가주택의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이제 1가구 1주택자들의 경우는 양도세 부담이 좀 줄었었는데요. 내년에 이제 상가 겸용주택의 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좀 변경이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행 같은 경우는 9억 초과 상가 경영주택에 대해서 주택 면적이 전체 상가 면적 비해서 클 경우에는 1주택으로 그대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내년부터는 이제 12억 초과로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고요. 상가 경영주택 중에서도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어지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가 저렴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기존보다는 좀 혜택을 있는 건 좀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지방도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보면 3층 정도 건물에 아래는 상가 두고 임대 수익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가 덜어 있는데, 네, 예. 12억 이상의 고가 겸용주택 같은 경우는 좀 혜택이 줄긴 하겠지만 숨통이 트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자, 대출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고승범 금융위원장 체제부터 강화되고 있는 대출 규제 기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 실행에 대해서 가장 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1월부터 이금융권까지 강화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집값에도 좀 영향이 있겠죠? 예, 그동안 이제 묻지마 투자 따라서 사기 이런 개념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 외에 신용대출 그다음에 이금융권까지 대출을 받아서 네. 집을 사자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까지 다 합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게 되면 개인별 이제 DSR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내년부터 이제 2억 2천까지가 한도로다가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이 초과되었을 때는 또 DSR 규제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에는 대출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네. 라고 보여지고 있고, 보통 이제 이금융권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금리를 통해 가지고 신용대출이라든가 사업자 대출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자금을 순환을 시켰는데, 역시 2금융까지도 이제 DSR 기준을 적용을 시키게 돼서, 물론 이제 1금융권에서처럼 대출 금액을 100% 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비율로는 한 50% 정도 네.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니까 내년에는 2금융 통해서도 추가 대출 받는 것도 어려워집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출 규제에 따라서 이제 집값이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향이 좀 있겠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우위보다는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매매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이제 통계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에서 가격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주로 이제 대출 비중이 높았던 아파트들이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최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 5년간 지어진 아파트, 10년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새 주택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사자 주민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랐었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거품까지 껴서 계속 오르고 올해 이제 세제 때문에 이제 막상 연말이 돼서 보니까 올라난 가격, 그다음에 금리 인상, 대출 축소로 인해서 내년 재계약 연장 불가능한 내용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면서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대출을 많이 끼는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계속 거래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곤 하는데 네. 아직은 조금은 좀 더 지켜보시는 상황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국의 대출 옥죄기, 또 금리 인상 등으로 일부 지역은 이 하락세가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어질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대출과 관련해서 체크를 해둘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외곽 쪽으로는 하락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강남 3구를 비롯한 고가 아파트는 치솟고 외곽은 하락하고, 이런 양극화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데, 자, 대선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우선은 대선에서도 지금 양극화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다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에 그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전략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의 그 규제에서 좀 완화시켜서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제 강남 3구에서 원했던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시장에서 민감하게 보였던 게 투기냐 뭐 이런 개념으로서 봤었을 때 과세 부분에 대한 손질을 좀 더 유예하거나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좀 중과시키는 걸 한시로 유예시켜서 공급을 좀 더 늘리게 해준다거나 이런 이제 투기 규제를 그동안에 강화했던 것들을 좀 풀어준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이제 그 강남 3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공공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신통계획이라고 말할 만큼 빠르게 이제 공급을 위주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정비 사업들을 빨리 지어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이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건축이 많은 강남 3구의 집값들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비율이 높았던 노두광 지역이라든가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가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는 추세로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양극화 현상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락세가 엿보이는 외곽과 변두리에 비해서 기존에 뜨거웠던 곳들은 재건축 붐까지 일면서 상승일로에 있고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자, 선거 이후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좀 살펴볼 텐데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 제도 중에서 농지 원부를 필지별로 그러니까 농업인 기준이 아닌 필지별로 이제 기준을 변경한다는 거고 이것과 또 지역 상생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시행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농지 원부를 발행시킬 수 있는 농부의 자격, 그 농업인 자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라는 기준으로 잡고 주거 제한, 거리 제한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농지 원부를 발행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농지 원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지가 있는데 반면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이제 LH 투기 같은 그런 사례에 해당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좀 그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농지를 사서 특별한 목적이 아닌데도 이제 그 보유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제도화시키고 이것을 정보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체계화로 관리를 하겠다 해서 이제 정부가 이 농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농업 기준이 아니라 필지별로 해서 어떻게 보면 토지 개념으로 다시 개정화한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체 국토에 대한 토지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체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이제 상생 활성화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착한 임대인 얘기까지 나오면서 실제 팬데믹 이후에 상권들이 많이 좀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임차 관리라든가 그렇게 됐었을 때는 그 임대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게끔 하겠다는 거고 또 상대로 이제 거기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융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상인들을 찾아올 수 있게끔 부설 주차장을 좀 완화시켜서 공급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이제 특례를 좀 적용을 시켜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이제 지자체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각각 이제 농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또 상권 활성화 자 이런 취지의 개정된 법률들이 또 시행이 될 텐데 그 취지에 따라서 기대 효과가 잘 달성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사는 분들에게는 오래도록 꽤나 민감한 문제였을 텐데 층간소음 사실 이제 기존의 층간소음 사전 인정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완공하고 나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음과 좀 차이가 크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자 이게 폐지되고 또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죠? 예,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공사 기간 동안에 사용한 완충배라는 그 기준치만 도달을 하면 뭐 저희가 이제 준공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용 승인 때 자체 그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고 준공을 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부터는 단지별 한 5%를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성능을 측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권고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 개선 권고를 통지를 하고 그리고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성능 미달로다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외부에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해당 시공사는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제재를 하는 걸 성실히 이행을 한다거나 또 층간소음 관련돼서 좀 더 그 정밀하게
시공을 한다거나 하는 우수 시공사는 이제 우수 시공사로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적극적으로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부분적으로 시행해서 확대가 될 텐데 잘 정착이 돼서 모두가 고통받는 이 문제 해결이 잘 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지역보험자의 경우는 건보료가 매년 오르면서 주택을 처분한다든지 줄여야 하는 고민까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전세대출은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내년 7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준치하의 주택이라고 하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그걸 또 임차를 위해서 이제 그 대출을 대부분 끼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현행 보험료 같은 경우, 지역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책정을 할 때 공시가격 5억 원, 대출은 2억 원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5억 원 이하일 경우에 60% 정도 해당되는 3억 원을 가세 표준으로 정해서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5억이라는 매매 가격이 공시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지만 2억의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3억에 대한 그 대출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금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주는 게 적합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하고는 다르게 내년에는 대출금 2억을 제한 나머지 실제 원금을 기준으로 한 그 1억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액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좀 감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